중요한 동네니까. 자, 자고로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인데, 자고로 여러분 오류 수정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처리한 거죠. 맞죠? 그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로 바로 잡는 게 오류를 수정하는 거, 당연한 거고. 회계 변경은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 원칙이야. 근데 뭔가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면은요,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또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변경하는 게 회계 변경.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당한 회계 변경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변화됐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원래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2개 작성합니다. 2개. 뭐냐면 삼성전자가 종속회사가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해외 법인들. 그 애들을 싸잡아서 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라고 해요. 연결. 그죠? 근데 또 자신들만의 재무제표가 별도의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기업들 일반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둘 다 해야 돼. 둘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변화해서 합병하다 보면 이제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속회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정당한 회계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을 수용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방법이고 우리 회사가 속한 업종들은 대부분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타당해. 아무리 봐도. 그죠? 그래서 그거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대. 이런 것들이죠. 그죠? 동그라미 3번은 아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걸로 해라고 제정이 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바뀌었대. 이거는 따라야지 당연히 회사가 싫어도. 그래서 요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은 세법 규정 바뀌었대요. 그럼 세법 규정 바뀌었는데 회계를 같이 바꾸는 건 세법하고 회계 중에 회계를 세법의 하위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의 목적은 달라요. 세법은 세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고 회계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그래서 세법 규정 바뀌었다고 회계 변경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익 변경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을 마음대로 할 목적으로 회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어. 덜 내고 싶어 가지고 정률법을 바꿨다가 좀 갑자기 우리 회사가 좀 이익을 많이 내고 싶어가지고 이익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좀 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적게 적는 방법을 썼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회사가 이익 조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변경이라는 건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두 번째부터 변경한다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변경 신고가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니까 두 번째부터 하는 게 변경인데 얘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적용한 처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처음이에요.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해서 회계 정책 및 추정을 한대요.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회계의 변경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라고 아마 세무 1급 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가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 회사가 이제는 보증 형태로 판대. 보증 형태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는 그 이제 판매 보증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거든요. 판매를 보증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증을 쓰게 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추정 같은 거 이제 막 처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추정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처음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변경이 아니라 새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성 판단 뭐냐면 우리 회사는 소모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안 했어, 아예. 알죠? 아예 안 했어.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특히 이제 그 피부 미용 업체는 소모품이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소모품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거. 그게 마진이 많이 난다라고요. 그래서 중요해 가지고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쓴 것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대. 알죠? 그럼 이것도 소모품의 회계 처리를 처음 적용하는 거잖아요.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변경이 아니라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의 유형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세무 이급권이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제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쉬운 건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게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는 추정 더럽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추정을. 반면에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여기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보고하는데 따른 정책을 바꾸는 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둘 중에 상대적으로 뭐가 훨씬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중에. 정책의 변경이 중요하겠지. 그렇죠? 이름에서 이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누구 대통령 나라의 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듯이 근데 추정의 변경은 주관이 좀 개입이 되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정책의 변경인데 근데 정책의 변경이 딱 4개밖에 없어요. 이 4가지를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4가지 아니면 대부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대. 바꾸면 주석에다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석 있죠? 주석에다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꿨고 좀 이따 하겠지만 과거에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던 재고자산 있잖아요. 그걸 선입선출법으로 싹 다는 아니고 몇 개를 바꿔줘야 돼요. 전기와 전전기 이렇게 아무튼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래서 요거는 재고자산의 또 금액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 배우시고 소급법 쓴다고 소급법. 그거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취득한 금액이 계속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회사도 취득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가격이 달라지면은 뭐 평균법 중에서 이동평균법 썼다가 총평균법을 써. 그럼 과거에 이동평균법으로 되어 있던 뭐 매도 가능 증권이나 이런 애들을 총평균법에 따른 금액으로 바꿔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주석으로도 공시해줘야 되는데 주석이 재무제표에 해당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통화는 뭐냐면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능통화라고 해요. 기능통화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이 일어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로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나. 그런 회사들 있거든요.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실제로 기능통화가 달러겠죠, 달러. 맞죠? 그럼 대부분의 회사들이 표시통화를 뭐를 쓰냐? 기능통화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게 매국노가 아니라. 그죠? 일본에서 매출이 자주 일어나면 거의 일본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일본 그 쓰는 거고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그래서 표시 통화를 우리가 만약에 원화를 썼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미국으로 본점 옮겨버렸고 한국에 근데 상장돼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웹툰도 나스닥에 쿠팡이나 네이버 웹툰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맞죠? 걔네들은 근데 달러 쓰겠지. 당연히 우리나라 돈 쓰겠지. 맞죠? 우리나라 돈을 쓰지만 만약에 매출이 저기 미국에서만 일어난대. 그럴 일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달러로 바꾸고자 하면 과거에 원화로 돼 있는 것도 달러로 바꿔줘야 돼 진짜로. 되게 번거로워요. 아무튼
그래서 요 세 개를 외우시고 동그라미 4번은 내지 않지만 잠깐 설명하면 우리 유형자산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 우리 취득 원가를 감가상각하잖아요. 물론 취득 원가 자체를 다진 않지만 그래서 취득 원가를 감가상각하는 거 우리 감가상각만 하는 거 원가 모형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도 하고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걸 재평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재형관리사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경하면 과거에 원가로 돼 있던 걸 재평가 모형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모형을 적는 게 아니라 금액을 평가하는 금액을. 그래서 요 네 가지 빼고는 대부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건 요 새끼예요.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뭐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여기다 좀 써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2023년도에 기계를 취득을 했대요. 취득했고 2024년까지 정액법 감가상각했더래.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이거 계산하세요라고 안 나옵니다. 요거 누적 효과가 뭔지 설명해야 되고 좀 이따 말 문제로 나와서 이해는 도와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했는데 요거에 따른 감가비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요게 이제 뭐 3억이라고 가정하기 3억? 맞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2025년도부터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 변경하잖아요. 그럼 회계 변경함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죠. 그럼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과거에 적용했었을 때 그 해당 수익과 비용의 효과를 계산하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거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다면 요게 감가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5천이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이 차이 나는 5천만 원의 차이 있잖아요. 이 5천만 원의 차이를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얘를 변경에 의한, 아이고야. 이씨. 요 두 개의 차이 있죠? 요 두 개의 차이를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 왜냐면 2년치가 누적돼 있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보세요. 자,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책의 변경이 4개고 추정의 변경이 대부분이지만 추정의 변경도 아니고 정책의 변경도 아니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추정의 변경은 아닌 것 같고 정책의 변경 확실히 아니고 뭐로 보냐라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르면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 모르면 원칙까지. 그래서 추정의 변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변경하고요.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려우면 이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 이유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사례는 뭐냐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경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그죠? 그럼 둘 다 동시에 일어나면 어떤 거부터 처리할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처리할 거 순서 정할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해결해요? 좀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아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뭘 먼저 할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고 중요한 게 상대적 뭐고 알고 계셔. 이 문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마지막. 또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그러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방법을 뭘 쓸 거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 소급법, 단기일괄 처리법, 전진법.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 법인세 때 했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할 때는 3억으로 계산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정률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맞죠, 여러분? 5천만 원?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감값이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 이 분계가 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로 했다면. 그렇죠? 예로 했다면. 맞죠? 그러면 비용이 과소 계상됐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 계상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이미 배웠지만 뭐냐면 우리 배웠지만 그럼 이렇게 정책의 변경을 한대. 정책의 변경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아까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소급법이에요. 소급법. 소급법. 법 앞에 소급 들어가 있죠. 소급. 소급이니까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으로 과거의 정액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정율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올해의 감가상각비 5천만 원 이렇게 늘리면 이건 조작이에요. 왜 조작? 우리가 항상 손익계산서 개정은 단기 개념이에요. 그럼 2025년도 입장에서 얘는 과거니까 여기에 감가상각비 5천만 원 바로 늘리면 안 돼. 그럼 옛날의 금액을 지금 2025년도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어디로 가냐면 단기순이익으로 가죠. 그럼 단기순이익이 비용이 늘면 단기순이익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순이익이 줄면 이익잉여금 줄겠지. 그럼 얘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올바른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왜냐 우리가 항상 손익계산서 개정은 2월이 안 되는데 2월 되는 이익잉여금 쪽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거지 과거에 잘못된 거 올해에 과거의 손익계산서 개정을 올해 손익에 반영하는 건 조작인 거예요, 조작.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소급법은 이렇게. 소급법은 여기 있잖아.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 하되 기존 방법과의 차이는 옛날 거잖아. 차이는 옛날 건데 올해 연도에 손익으로 하면 조작인 거예요. 중요하니까 올바른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개정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손익계산서 개정의 차이가 나면 재무상태표 개정의 차이들 발생하죠. 뭐냐면 이거 감가상각? 이거 뭐 하는 거냐? 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과소계상됐잖아요. 그럼 얘는 2025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늘리는 거 가능해요? 얘는 가능해. 왜? 2월대로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과거께 잘못됐더라도 올해 반영할 수 있어요. 왜? 2월대 내니까 원래부터.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한마디로 과거의 손익계산서 계정의 차이는 중요하니까 단기에 이월시키지 말라라는 거고. 아래 건 과거의 자산부채 자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단기에 예, 자산부채 자본에 반영해도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계정 과목이. 맞죠? 근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기초에 반영하면 되겠지. 전년도 말이 단기 초니까 전년도 말 거에 반영돼 있을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우리가 과거의 재무제표는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걸 수정한다라고 했죠. 소급법? 위에 여기 수정하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수정하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모든 우리가 이제 아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다 정률법으로 재무제표가 세팅이 되겠죠. 정률법으로 통일돼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비교가 좋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적 체계가 계속 A, B, C, D, E, F로 성적 체계가 계속 성적을 매긴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E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C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A뿔 맞았대. 그럼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 가능성이 좋으려면 방법이 통일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비교 가능성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모든 게 정률법으로 통일돼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정했죠. 그럼 수정하면 신뢰는 가요? 아니지. 맞죠?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지우면 우리가 신뢰가 안 가죠. 어떤 사람이 지웠다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신뢰는 떨어져요. 근데 신뢰가 떨어짐에도 왜 수정할까요?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정책의 변경과 이미 했지만 우리 중대한 오류도 이익잉여금을 반영하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의 변경에 소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요즘 머리 터져요. 음. 자, 그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 얘는 핵심이 법 앞에 단기 일괄 처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정액법으로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냥 과거에 여기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과거에 5천만 원의 감가상각비 2년치가 과소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단기에 2월 시켜가지고 그냥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할까? 왜 하냐면 그렇게 중요한 금액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과거의 재무제표 수정하는 게 돈이 더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일괄처리법은 과거의 잘못된 손익을 그냥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성을 해칠 만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신뢰성을 해칠 만한 애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급법인 거고. 그래서 여기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버려 그냥. 그래서 아까는 아니고 법인세 할 때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영업의 손익으로 떨어버린다면서요.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단기 일괄 처리법을 써요. 음. 자, 그럼 단기 일괄 처리법의 장점은 수정하지 않으니까 역으로 신뢰가 가죠. 단점은 통일이 안 돼 있죠.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어버리다. 2023년, 2024년은 정액법으로, 2025년은 정률법으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혼재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 가능성이 낮아져요. 맞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가 2였어.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체계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네가 사람 새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갑자기 백두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방법 체계가 다르면 이게 성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으면 그죠? 하나로 일괄되는 게 비교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조작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어. 했지만 금액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해칠 만한 오류는 아니니까 그냥 단기에 손이고 떨어버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익 조작은 한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전진법. 아이고, 그럼 법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진. 뭐냐면 앞으로 그냥 쭉 나아가겠다라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잘할게요. 이 방법이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서 말 문제 조심할 게 당기부터 적용해. 당기부터.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거지.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 미래에 반영한다라고 장난쳐요. 앞으로 잘할 게 2025년도부터 정률법으로 가는 거예요. 2026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 안 합니다. 과거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건 내버려 둘 거고, 정률법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가요. 다만 얘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아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단기 손익에 반영하든 아니면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든 어디에 반영, 그 누적 효과를 계산해서 알려주죠. 그렇죠? 알려주는데 전진법은 5천만 원 쌩까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밀법으로 5천만 원 무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일단 수정 안 했으니까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저해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효과를 얘는 5천만 원 안 알려줘요. 앞으로 잘할게. 5천만 원 무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응.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쓰냐면 요 전진법은 추정의 변경에서 써요. 들어보실게요. 왜 추정의 변경인지. 자, 우리 회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많이 띄어먹혀가지고 우리 회사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기말에 대손 추정률 20%였대. 20%? 20%? 그러다가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엔데믹 왔잖아요. 엔데믹 왔었을 때 대손 추정률 5%로 바뀌었대. 5%, 5%. 그러면 과거에 15%로 대손 20%로 대손 추정한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추정이었어. 그러니까 계속 추정치는 그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추정치 바뀌는 건 전진해서 앞으로 쭉. 그 당시에는 올바른 추정이었고 앞으로 계속 추정치를 잘 추정해 나아갈게요. 이게 전진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진법. 자, 그럼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내일 좀, 오늘은 플러스 유보하고 내일 마이너스 추인할게요. 이해하는 게 제일 짜증나지? 오늘 플러스 유보 20분 넘어갔으니까. 요거는 좀 몇 개 풀어봐야 돼서. 교재 어디냐면은 여러분 182페이지 182. 자, 182페이지에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8번하고 10번. 8번, 10번. 응? 촬영 안 하네. 네. 그럼 8번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이거는 그 오류 수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현금주의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걸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건 정책의, 우리가 회계 변경이 아니라 이건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 되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은 4번이에요, 4번. 1번은 왜 틀렸어요? 정책의 변경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 소급 써야지, 소급.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뭐, 변경의 효과, 여기. 회계 변경, 전진법인데, 여기 보시면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적용이 내년도 개시일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둘을 구분할 수가 없대.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는 거잖아요. 원칙이 추정의 변경이지.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추정의 변경은 앞으로 추정 잘할게요. 전진법. 맞죠? 그래서 전진적으로 처리가 전진법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이니까 단기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단기 이후에 이게 장난쳐버려요. 단기 이후만 딸랑 나면 틀려요 이거. 그죠?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좀 일찍 끝낼